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김석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석이는 23세 나이였지만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총각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김석이는 어릴 때부터 효심이 지극하고 명석하였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석이의 아버지는 석이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집에는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 박씨와 이미 장가간 형 김돌이가 있었습니다. 형 김돌이는 마음씨가 착했지만 형수인 순분이는 영 마음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순분이는 성격이 모질고 욕심이 많아서 시어머니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계속 우리 집에만 계시면 안 되겠어요. 순분이가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드시고 약값도 만만치 않아요. 시동생이 있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모시도록 하세요. 김돌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석이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라고 하겠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 순분이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시동생이 평생 장가 안 가면 우리가 시어머니를 평생 모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꼭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당장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세요. 안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김돌이는 할 수 없이 어머니와 동생에게 아내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돌이 네, 장가갈 데 없는 살림에 집과 살림살이 마련해 주느라 집안 재산을 다 써버렸다. 이제 빚까지 져서 석이는 장가 보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 말을 듣고 있던 김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양으로 올라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돈을 모아서 올해 안에 장가가고 어머니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형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음 날 새벽 김석이는 간단한 짐을 꾸려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골 총각이 갑자기 큰 도시에 나오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강 나루터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짐꾼 구합니다. 하루 2냥, 밥과 잠자리 제공합니다. 힘센 사람만 지원하세요. 이 소리를 듣고 여러 사람들이 뛰어갔습니다. 김석이도 서둘러 달려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10명을 뽑는데 김석이도 선발되었습니다. 일을 주는 사람은 뚱뚱한 중년 남자였는데 자신을 유객주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를 유객주라고 부르세요. 하루 2냥의 밥과 잠자리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면 품삯에서 깎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김석이는 나루터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번 나를 때 김석이는 2번을 날랐습니다.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유객주도 김석이를 좋게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품삯을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석이가 받은 돈은 30냥뿐이었습니다. 김석이가 유객주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객주님, 죄송하지만 혹시 계산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하루 2냥이라 하셨으니 한 달이면 60냥이어야 하는데 30냥만 주셨네요. 유객주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너는 30냥이 맞다. 밥값과 잠자리값이 공짜인 줄 아는가? 게다가 너는 다른 사람보다 밥을 2배로 많이 먹지 않냐? 30냥도 많이 준 거다.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라. 김석이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이 30냥을 받았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던 박철수라는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박철수도 30냥만 받았다고 하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석이 형님, 이유 객주는 너무 심합니다. 약속과 다르게 품삯을 반만 주다니요. 저는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김석이가 관심을 보이자 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나루터에서는 하루 3냥을 준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루 4냥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형님도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김석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루 4냥이라니.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품삯 차이가 난다. 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유 객주가 일꾼들을 속인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나고 정이 떨어져 더 이상 이곳에 있기가 싫었습니다. 좋습니다. 철수 동생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박철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도와가며 살아야죠. 집에 기댈 곳은 부모님, 밖에서는 친구가 의지가 되는 법입니다. 두 사람은 짐을 꾸려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가 제안했습니다. 형님, 이렇게 비가 오는데 길을 가면 위험합니다. 저기 복덕 여각이 보이니 하룻밤 묵고 내일 가는 게 어떨까요? 동생, 여기 여각은 규모가 너무 큰데 이런 곳은 비싸지 않을까? 김석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하하, 형님,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저는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으니 여기 묵는 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박철수가 호탕하게 얘기했습니다. 김석이도 동의해서 두 사람은 복덕 여각에 들어갔습니다. 박철수가 여각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장, 방 하나 주시고 술과 안주도 좀 좋은 걸로 가져다 주세요. 여각 주인은 두 사람 행색이 좋지는 않았짐. 나 비싼 술과 안주를 시키니 기뻐하며 점원을 시켜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술과 요리가 나왔고 김석이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철수 동생, 이 술잔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동생한테 얻어먹어 면목이 없지만 새로운 곳에서 품삯을 제대로 받으면 내가 한번 거하게 사지. 박철수도 술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즐겁게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석이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처음으로 화려한 여각에서 머무니 기분도 들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석이의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곳에 누워 있었고 배가 몹시 아팠습니다. 어디선가 박철수가 누군가와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석이가 둘러보니 약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약재들이 가득했고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김석이가 깨어난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 환자가 깨어났구나. 이제 그만 싸우고 이리 와 보시오. 박철수와 여각 주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철수가 김석이를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정말 다행입니다. 이 여각의 음식 때문에 형님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괜찮았는데 형님만 이상한 증상을 보이셨어요. 여각 주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몇십 년간 여각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혹시 손님께서 원래 몸이 좋지 않으셨던 건 아닙니까? 박철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는 나루터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약할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당신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관가에 신고하겠습니다. 약방 주인인 정 의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 환자도 깨어났으니 너무 흥분하지 마시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만 분명히 큰 탈이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각 주인이 안도하며 이 일로 관가에 신고가 되면 한동안 장사를 못할 수도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은화 30냥을 드릴 테니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김석이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은화 30냥이면 어머니 약을 지어드릴 수 있고 어머니가 지내시도록 작은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철수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은화 30냥으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은화 40냥은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관가에 가서 정식으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이는 박철수가 자신을 위해 흥정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여각 주인이 거절할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30냥만 받아도 그에게는 엄청 큰 돈인데 말입니다.
여각 주인이 인상을 찡그리며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은화 40냥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각서를 써주셔야 합니다. 돈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김석이는 박철수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은하 10냥을 더 받게 되었으니까요. 정 의원이 붓과 종이를 가져와서 각서를 써주었고 김석이가 서명했습니다. 여각 주인이 각서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게에 현금이 부족합니다. 형님이 아직 몸이 안 좋으니 당신이 함께 가서 돈을 가져오면 어떻겠소?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혹시 속임수를 쓰실 건 아니겠죠? 그리고 김석이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서 편히 쉬고 계세요. 제가 돈을 가져와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직 약하시니 무리하지 마세요. 김석이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도 이제 약값을 치르고 그만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할 수 없이 김석이는 복덕 여각으로 찾아갔습니다. 김석이가 여각 주인에게 돈을 줬는지 물었더니 화를 벌컥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당신들이 나한테 사기치는 거요? 그 박철수라는 자가 돈을 당신에게 주러 간다고 받아갔는데 이제 와서 또 돈을 달라고 하니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요? 김석이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주인장님, 저도 박철수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자가 돈을 가져갔단 말입니까? 당연하지요. 각서까지 있으니 관가에 가서 따져도 소용없을 거요. 김석이는 박철수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정 의원의 약값도 내야 했습니다. 여각 주인이 김석이의 난처한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당한 사람 같으니 약값은 내가 내주겠소. 그 사기꾼을 찾아서 돈을 받으시오. 김석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박철수를 어디서 찾을까요? 김석이는 처음 만났던 나루터로 갔습니다. 다행히 몇몇 사람들이 박철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조그만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젊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예쁘긴 했지만 야위고 몹시 초라한 차림새였습니다. 혹시 박철수의 아내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박철수 안사람 연하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김석이가 사연을 말하자 연하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방님은 벌써 2년째 집에 오지 않아요. 혼인 후 집에 들어온 적도 거의 없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그런 사기를 많이 쳤나 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김석이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가요? 연화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친한 친척도 없고 혼자서 어디 가서 뭘 하며 살겠어요. 남편은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서 제가 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화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김석이가 급히 부축하니 다리에 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연화는 김석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자 갑자기 서름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와서 때렸어요. 남편을 찾을 수 없으니 저라도 괴롭히며 계속 못 찾으면 저를 팔겠다며 협박도 하더군요. 김석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박철수에게 속았지만 이 여인은 더 불쌍했습니다. 남편의 잘못 때문에 매질까지 당하고 협박까지 당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의원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럴 돈이 없습니다. 김석이가 보기에 연화 다리의 상처는 이미 심하게 퉁퉁 붓고 덧나고 있어서 이대로 놔두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김석이는 망설이지 않고 연화에게 양해를 구한 후 집에 있던 지게에 앉혀 정 의원에게 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정 의원이 의아해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오? 저를 속인 사기꾼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상처가 커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이 상처를 보고 말했습니다.
상처가 깊고 이미 심하게 덧나서 그냥 놔뒀으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네. 그런데 치료비는 누가 낼 건가? 제가 내겠습니다. 다시 나루터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그날부터 김석이는 낮에는 나루터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연아의 치료비를 갖다 주었습니다. 연아는 김석이의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부모님 외에는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연아의 상처가 다 나았습니다. 어느 날 연아가 김석이를 찾아왔습니다. 석이 도련님, 제 남편 박철수를 찾아낼 방법이 있어요. 정말입니까? 어떤 방법인데요? 연아가 김석이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석이의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과연 통할까요? 박철수가 몰래 도련님을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도련님이 저와 함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혼례를 올린다고 하면 돈을 뜯어내려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연아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가짜로 혼례를 올린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박철수를 유인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박철수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혼례를 올린다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김석이는 고민했습니다. 가짜라고 해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를 찾아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혼례를 올린다고 알렸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아를 비난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와 혼례를 올리느냐? 또 어떤 사람은 김석이를 칭찬했습니다. 김석이가 정말 마음씨 좋은 청년이다. 박철수 같은 사기꾼보다 훨씬 낫다. 드디어 소문을 낸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많이 구경 왔습니다. 간단한 혼례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키가 큰 남자가 몇 명의 건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잠깐! 그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박철수였습니다. 박철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누가 데려가려고 하는가? 나는 아직 살아있다. 김석이와 연아를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박철수는 현감에게 고발했습니다. 현감님, 김석이라는 자가 제 아내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제 아내는 저와 이혼도 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는 도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김석이에게 은자 50냥을 배상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김석이와 연화가 급히 해명했습니다. 현감님, 저희는 가짜 혼례였습니다. 이 박철수를 찾아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현감은 이 사건 전에 인근 고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여갑과 음식점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고 이미 박철수에 대한 범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이미 많은 사기를 쳤고 도박과 기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연화도 팔아버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일부러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준 것도 채권자들이 연화 어떻게 해주길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김석이를 도구로 해치려고 했던 것도 큰 돈을 얻어서 기생과 함께 멀리 도망가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빚 때문에 독이 물에 젖어서 효력이 약해졌고 김석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현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철수는 수많은 사기죄와 살인 미수로 곤장 100대를 맞고 평생 감옥에서 노역을 할 것이다. 하지만 김석이가 속아서 잃은 돈은 이미 다 써버렸으니 돌려줄 수가 없구나. 김석이가 실망하고 있을 때 현감이 말했습니다. 김석이야, 너희는 가짜 혼례를 올렸다고 했는데 차라리 진짜로 혼례를 올리는 게 어떠냐? 연아도 이제 박철수와는 상관없는 몸이 되었으니 너희가 좋다면 내가 혼례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김석이가 대답했습니다. 현감님, 저는 괜찮습니다만 연아 부인이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아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연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김석이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석이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예쁜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김석이를 보고 박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반년 만에 며느리까지 데려온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루 종일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형수 순분이는 연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곱고 자상한 부인을 얻다니 질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어머니를 안 모셔도 된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시어머니를 김석이네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연하는 원래 착한 성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잘 모셨습니다. 박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정말 늙어서 이런 복을 받을 줄 이하해서. 순분이가 이 말을 듣고 질투가 났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동서 하나뿐인가요? 왜 둘째 며느리만 칭찬하세요? 저도 동서만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이번에는 동서와 경쟁심이 붙어 겉으로나마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박 씨는 이런 경쟁 덕분에 두 며느리에게 잘 대접받으며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김석이와 연하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김석이는 여전히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고 연하는 현명하고 아름다운 아내였습니다. 또한 김석이의 정의로운 심성과 성실함을 눈여겨봤던 현감은 그에게 관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김석이는 기대에 맞게 훌륭한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곧 예쁜 아이들도 태어났고 어느 집안보다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역시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김석이가 평소에 선량하게 살았으니 이런 복을 받는 거야. 그리고 박철수는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제 버릇을 못 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에서도 사기를 치다 몰매를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량한 마음씨의 김석이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좋은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솔소려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소려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